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걸렸어요, 오는데? 5시간, 기차 타고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려서 봉사활동 하러 오신 거예요? 네, 법률스님 뵈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들 되셨어요? 네.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와도 독일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당신이 인생관이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다 평생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자기는 한국에 태어났지만 독일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당신이 한국말도 한국 사람보다 못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보다 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독일에서 태어나서 평생 독일에 사는 사람하고 자기는 한국에 태어나고 독일 온 사람이 독일말을 아무리 해봐야 독일 사람만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독일에 대해서 독일 사람만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정체성을 자꾸 남에다가 기준을 두고 한국 사람의 기준을 두고 한국 사람 아니다. 독일 사람의 기준을 두고 독일 사람 아니다. 이렇게 남을 기준으로 두고 정체성을 찾으니까 자기가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다.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 살았다면 자기는 별종. 아시겠어요? 새로운 종이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사는 사람,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사는 사람과 다른 인간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그 제3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 삼아야 되냐.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에서밖에 못 살았지? 난 독일에서 살아간다? 독일 사람한테도 니 독일밖에 못 살아봤지? 난 한국에서 살아봤다? 니 독일밖에 못하지? 난 한국말도 할 줄 안다? 니 한국말밖에 못하지? 나는 독일말도 할 줄 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따로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삶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 새로운 종이 태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따로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삶에 안정이 오지. 자꾸 남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 평생 한국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독일 살다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배우받으려 하거나 똑같이 한국을 알려 하거나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만큼은 한국말을 못하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란 사람만큼은 독일말을 못하지만 나는 독일 사람 중에는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 한국 사람 중에는 독일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 굉장한 일이잖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별도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만 이렇게 다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와서 살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기 와서 살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헛고생하는 거야. 여기 지금 헛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헛고생해서 헛고생이 아니라 기준을 잘못 잡기 때문에 헛고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만 비교하면 한국이 어려워가 잘 살라고 여기 왔는데 한국도 잘 살아져 버리니까 여기 오라고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일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잘 살아, 한국 사람도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아, 행복하지 못해요. 알아요? 한국이 지금 세계 총 GDP 상으로, 물론 독일은 4위지만 한국은 13위야. 그 다음에 1인당 GDP로도 한 28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행복도가 117이야.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행복이 GDP 순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에 사지만 독일 사람들도 행복한 축에 들어가서 행복 아니에요.
행복해? 여기서 행복해? 에이, 내가 봐. 그럼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에게 지금 뭐 키로 갖고 독일 사람하고 경쟁해도 안 될 거고, 몸무게 갖고 경쟁해도 안 될 거고, 독일 말로 해도 안 될 거고, 재산을 갖고 해도 이기기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내가 이보다 키도 작고, 이보다 재산도 적고, 독일 말도 이보다 부족해도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한 거는 누구든지 나하고 비교하려고 있으면 어려워요.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몰라도 그런 자신이 있어요. 내가 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건설을 줄 수 있고, 중학교 친구 만나도 그렇고 고등학교 친구 만나도 그렇고, 어린 사람 뭐 하나보다 그렇고, 영혼을 하고도 누가 더 행복하냐 하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밥을 뭐 좀 못 먹는 거, 옷을 좀 못 입는 거, 집이 뭐 어떤 거 이런 거는 별로 그런 나 여러분들 나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직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에 와서 만약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독일에 온 게 뭐하러 왔다. 독일 사람들 먹고 사는 건 살만한데 행복하지 못해서 내가 독일 사람들 좀 행복하게 해주도록 어때요? 가르쳐 주려고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왔는데 지금 세월이 한 40년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가만히 한국에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 하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내 정체성을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왜 여기 왔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행복하는 비법을 내가 알려주려고 여기 왔구나. 이런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럼 자기가 독일 사람보다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딱 행복해졌어. 독일 사람 보고 야, 뭐지 그래 없나? 그러면 왜 이러니? 하고 그거 이러냐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행복을 끌어주면 여러분들이 독일의 스승이 될 수 있는, 행복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독립을 위해서 20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엄마가 늘 맞으시니까, 물론 저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는 따로 사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는 이제 제가 가장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주경야독식으로 이렇게 집에다 돈을 계속 댔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뭐 엄마랑 같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혼하면서 엄마랑 같이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 26, 7 정도 되니까 어느 순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랑도 잘 안 됐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만 바라봐주는 외국인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국인 신랑이랑 만나서 엄마의 그 눈치를 신랑이랑 같이 보게 되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되게 안 좋아지고 이래서 그 신랑 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고 나니까 친정엄마가 너무 제 딸도 너무 예뻐하시고 너무 집에 반찬도 막 해다 주시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엄마 모습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민을 결정했는데 지금 다시 죄책감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들었고요. 제가 딸이 지금 20개월인데 딸이 울 때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짜증이 나서 우는 건데 딸 모습에서 제 슬픈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제 어릴 적 모습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저도 같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시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 엄마가 나를 어떻게 돌봐줬나 하는 거는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가 엄마를 돌봐줄 거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돌볼 거냐가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개월밖에 안 된 딸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키우는 거는 우리 두 부부가 관계가 좋고 내가 마음이 편할 때 내 아이가 편안해지는 거지, 뭘 먹이고 뭘 입히는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이미 계획을 했으니까 계획된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인생 어머니가 알아서 사시도록 그냥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두 부부가 싸우든지 어떻게 살든지 성인끼리 결정하는 일에 남의 부부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이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과보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거든. 자기는 그 관여를 안 해야 돼.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남의 인생에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관여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자기가 결혼했으면 자기 인생을 살러 가면 돼. 그 부모에 대해서 나도 간다 해서 불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어떻게 내가 지켜줬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많이 말씀 뭐 그래요. 하셔서.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나를 키워주고 지켜줬어요. 이러면 되지 뭐. 그건 뭐 맞는데 뭐 사실이잖아. 네. 그 부부간에 아빠한테 두들겨 맞아 가면서도 살은 이유는 애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나를 키워준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거는 자식을 낳은 부모는 20살까지 키워야 할 책임이며 의무예요. 그걸 자식이 갚아야 할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 생태계가 그래요. 모든 자연 생태가 어미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넘으면 자식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 안 져도 되고, 반대로 새끼도 더 이상 부모에게 책임진다 이런 거는 생태계에 없어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못 도와준다 해도 죄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어머니 맞는 말이니까, 내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를 낳고 키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면 돼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 20살 넘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다 하면 그만큼 계산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 들어보니 20살 넘어서는 특별히 도움받은 게 없고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지금 성인으로서 못 살고 오히려 남에게 의탁하기 때문에 그건 어머니의 인생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사는 인생이 자기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뭐 딸은 딸대로 울고, 지가 딸이 울 때 자기 또 이 무의식 세계 어릴 때 슬픔이, 그게 자기 상처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 아이의 울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이 연상이 돼가 무의식 속에서 같이 우는 거니까 그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땐 자기가 엄마가 아니고 어린애가 돼가 같이 우는 거니까. 그렇게 두 어린애가 그래 같이 울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벌렁 눈을 돌리고 나 엄마지 이래. 내가 어린애가 엄마지 이렇게 돌아와야지. 그렇게 확 눈물이 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에서 확 결합을 해가 두 어린애가 될 때 나는 엄마야 이렇게 자기가 돌아오는 연습을 자꾸 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얘기 들으면 어떤데, 때로는 약간 섬뜩하죠, 이런 얘기나. 와, 냉정하다, 중인이 저런 소리 하나,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측면이에요.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인간 윤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어미가 새끼를 목숨 걸고 보호하는데, 어떤 동물도. 근데 새끼가 크면 어미는 더 이상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또 어미가 아무리 새끼를 목숨 보고 돌보았다 하더라도 새끼가 크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지 다시 어미에게 은혜 갚는다 이런 건 없어요. 어미가 아무리 늙어도 그 어미는
자기 인생은 늙어 죽으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고 죽지 새끼가 와서 돌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생명을 돌보는 거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거는 생명 질서에 속합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이건 짐승계에서 하지 않는 짓이에요. 그래서 짐승 수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건 뭐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이니까 짐승보다 뭐하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이다. 짐승이 제로예요. 우리가 생명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제로의 베이스에서 동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생존 본능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신작용 때문에 이 짐승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미를 돌보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짐승보다 조금 나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능력이 되면 조금 돌보면 돼요. 그러나 돌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거. 책임도 아니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돌보면 뭐하다? 좋다. 안 돌봐도 나쁜 짓은 아니다. 이거고. 자식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으면 나쁜 짓이고 돌보는 건 당연하다. 이런 짓이에요. 그걸 같이 구분하면 안 돼요. 어미가 새끼를 돌봤으니까 새끼도 어미를 돌본다. 이건 생태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고 키우는데 목숨 걸고 저를 키웠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갚아라. 이러면 어머니가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주식 오를 거라고 투자를 했다고 어때요? 떨어지면 본전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키운 거는 생명의 본성에서 키운 게 아니라 대가를 받고 키웠다면 그건 투자에 속하잖아. 그죠? 나한테 투자 어머니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또 어머니가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 하면 투자를 잘못하신 거지. 투자에 대한 잘못은 누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요. 현대자동차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다. 주식해서 책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책임이지. 투자 잘못한 자기 책임이지.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다면 자식으로부터 대가받을 생각을 안 해야 되고 투자를 했다면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가서도 부모를 도울 수 있으면 용돈을 보내드리지 그 죄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내가 아까 나쁜 짓에 해당하는 마땅히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나쁜 짓에 자기가 동참하게 된다. 안 해도 되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에 신경 쓰다가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면 자기 자식 또한 자기처럼 또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그런 아픔을 갖고 살지 않으려면 나는 항상 어떤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자식이 어릴 때 항상 행복하게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자식은 심리가 안정이 되고 이런 슬픔을 간직하지 않게 된다. 그래 자기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 자식을 위해서 해야지 지금 부모를 신경 쓸 때는 아니다. 네, 다음. 스님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39살인데요. 네. 지금 이제껏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조금씩 자리도 잡고 결혼도 하고 애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가 많아서 와이프가 그 한국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일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힘들게 공부하고 이제 자리 잡아서 이제
일적으로도 이제 자리 잡아서 한참 일할 시기고, 그리고 주위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이런 기반도 여기 다 돼 있고, 그래서 사실 막상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면 40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준비를 하면서 주위에 지인이나 많이 알아봐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가 그 캐나다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두려움은 있지만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레임 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문득문득 그렇게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캐나다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면 한국의 이 약사 자격증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인정은 안 되고, 가서 그 시험은 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험 칠 수 있는 그 자격은 생기는 거죠. 그 이제 한국에서 시험 칠 때는 한국말로 쳤을 텐데 거기 가서 시험 치면 영어로 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고 그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영어나 이런 게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약사 중에도 영어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는 어떤 상태? 저는 영어를 아니 그러니까 가서 예. 영어로 시험 쳐서 한 1, 2년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니요. 1, 2년 준비를 하면 1, 2년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영어를 그러니까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약사로 실질적으로 그 생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자격증만 따고도 그냥 쉬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확보했지만은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도전을 해보겠다. 또 자녀들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캐나다로 가겠다. 자기가 결정을 해서 가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능히 이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가 가도 사실은 말도 안 통하지. 이게 특히 직업이 막 이것저것 막 노동하던 직업은 가서 적응하기가 쉬운데, 한 가지로 약사 이렇게 안정된 직종을 갖고 있던 사람은 가면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 직종이 딱 주어지면 몰라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전공 나눠놓고 딴 일 하면서 일상하면서, 그 뭐 일상이란 게 이제 일종의 여러 일이죠. 그런 걸 하면서 생활하고 말이 첫째 안 통하기 때문에 한 1년쯤 견디기가 어려워요. 한 3년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이제 말도 통하고 뭐도 하고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인을 원망하게 돼요.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이 고생한다. 너무 힘들다.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보면 성공할 확률이 더 적어요. 이거 지금 거기 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딱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극복하겠다 이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지금 자기가 결심을 해도 가면 어려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려우면 자기는 무의식 세계에서 있던 이게 마누라 때문에 네가 가자 그래서 생긴 거다. 이것 때문에 자꾸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그러면 부인은 나 때문에 참 남편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남편을 껴안아줄 그런 여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뭐 갈등이 자녀를 위해서 가놓고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면 자녀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면 안 가는 게 낫고 오히려 한국 안에서 조금 미세먼지가 적은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오히려 낫다. 대구 시내에 있지 말고 어느 쪽으로 청송이나 뭐 이쪽 봉화나 울진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대부분 어디서 날라옵니까? 중국 쪽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태백산맥 넘어 울진 쪽으로 간다든지 이게 첫째, 그것 때문에라면 안전하다. 두 번째, 이제 캐나다로 간다고 결정을 하면 자기가 필연적으로 가서 스님이 얘기한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건 이미 내가 선택할 때 이런 것은 예측이 됐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수용해 내야 된다. 3년은 넘겨야 된다. 그거를 못하면 이제 부부 갈등이 생겨요. 이것은 수도 없이 와서 사람들이 겪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적응하기 쉬우냐? 그냥 한국에서 일상 노동하던 사람은 오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하고 뭐 한다? 월급은 훨씬 많고 집도 좋고. 그런데 한국에서 아주 안정된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투자인민으로 오는 사람도 또 성공을 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돈 갖고 살거나 안 그러면 가게를 아예 오자마자 잘 되는 가게를 하나 구입해가 그냥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어중간한 게 지금 질문자 같은 케이스예요. 이 자격증이 거기서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 어렵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이미 안정된 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번뇌로 작용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 생각은 선택을 안 하는 게 낫다. 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각오를 하고 가거라. 자기가 가서 부인은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부인이 권유를 했지. 결정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걸 자기가 확실하게 가지고 내 결정으로 가야 된다. 부인이 가자 그래서 갔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럼 누구든지 가서 살면 열에 한두 명 빼고는 8, 9번 1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말이 안 통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인 남편과 작년에 결혼을 하고 네. 10개월 된 아기를 가진 엄마가 되었는데요. 네. 제가 내년 봄에 일본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남편하고 매일 싸웠어요. 네. 원래 문화 차이도 좀 있지만 그것도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아기가 생기니까 서로 참을성이 많이 부족해져서 많이 싸우길래 제가 스님 동영상을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면서 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에게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 하이 와까리마시다. 그렇게 계속 숙이는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싸움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우리 정서에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랑은 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막말을 제가 볼 때 막말이죠. 근데 솔직하게 모든 걸 탁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신랑의 어머님이세요.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시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일본 사람인데 어머니. 예. 그걸 제 아이가 보고 자란다고 생각하면 저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아빠가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그 공경심 없는 모습을 그렇다고 제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이해시키며 나가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아빠는 일본말 하고 네, 엄마는 한국말 한다고 하자. 네. 그러면 아이가 한국말을 먼저 배울까 일본말을 먼저 배울까? 한국말이요. 아빠가 일본말 하는데. 네. 엄마랑 많이 있으니까 한국말 아닐까요? 그러면 네, 아빠는 일본 음식 먹고 네. 엄마는 한국 음식 먹는데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산다 하면 애가 한국 음식을 더 습관들일까 일본 음식을 습관들일까? 한국 음식.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애가 네. 엄마를 많이 닮을까 아빠를 많이 닮을까? 껍데기 여기 얼굴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얼굴은 반반씩 닮는다는 거 다 알잖아, 그죠? 아, 엄마요. 엄마. 네. 아, 그러면 당신 남편이 자기 할머니한테 네. 즉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도 하고 공경 안 하는 태도가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줄까? 그런 남편을 내가 공경 안 하고 문제하는 거 이게 영향을 많이 줄까? 아, 제 행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공경하는 그런 습관을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말 떠나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감사합니다 하든지 네 하이 이러고 이러면 아이가 그걸 본받아요. 네. 남편이 잘했고 뭐가 됐고를 따지면 애도 엄마한테 나중에 따져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일본말 쓰면 애도 일본말 쓰고 엄마가 한국말 쓰면 애도 한국말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공경하는 자세를 키우려면 내가 누구든지 시어머니든지 남편이든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거의 80~90% 보고 살기 때문에 이제 크면 아버지가 하는 것 조금 배우겠죠. 그런데 이 어릴 때 형성된 거는 거의 크면 무의식이 됩니다. 커서 형성된 거는 의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면 마음과 생각이 작용하면 어느 게 이겨요?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못 이기니까 결심을 하면 며칠까지 간다? 3일까지밖에 못 간다. 그래서 작심 3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중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누구든 시어머니를 공경 안 하든 남편을 공경 안 하든 그러니까 애하고 나하고 셋이 살면 결국 내가 누구를 공경 안 했다? 남편을 공경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경 안 했지만은 애가 볼 때는 이유는 모르니까 공경 안 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생활이 넉넉해도 아이가 검소하기를 원하면 자기가 생활 수준을 어때요? 줄여서 소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이는 저절로 배워요. 근데 나는 사치스럽게 살면서 넌 소박하게 살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막 싸우면서 너는 겸손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한국말 쓰면서 네 영어 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영어를 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이고 두드러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좀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려는 마음도 가져봤지만
이곳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저의 객관적인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찍질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제가 비교하는 대상의 기준이 높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곧 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하다는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자기가 알만한 얘기로 자고 한번 대화해 봅시다. 네. 중소도시, 인구 한 30만, 50만 되는 도시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한 10등쯤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못하고 잘 하는데 최상위는 못 올라가서 부모는 계속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고 지원도 해주는데 성적이 향상이 더 이상 안 되면 약간의 좌절감, 열등의식을 느끼게 된다. 근데 부모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좀 자신감이 없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아이에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려면 이 아이를 대도시,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또는 서울이나 이런 데 전학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돈을 들여가 지원을 하면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30만 되는 도시에서의 경쟁에서 자기의 재능이 발휘되는 그 재능을 가지고 1000만이 되는 서울에 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반에서 성적이 떨어질까 더 올라갈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까? 열등의식이 더 생길까? 열등의식이 더 생기겠죠. 지방도시에서 1등을 해. 1등을 하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 내가 힘이 좀 들더라도 서울에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서울에 오면 그 아이가 1등 할 수도 있지만은 1등 할 확률이 높아? 5등이나 10등이나 할 확률이 높아요? 5등, 10등 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늘 1등 하던 애가 5등, 10등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을 못하게 되면 열등의식을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요. 그럼 그 아이가 실력이 지방에서는 공부를 잘하더니 서울에 오니까 애가 게을러지고 공부를 안 해가 그럴까? 실력에는 차이가 없을까? 실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10만 되는 이하 지방에다가 만약에 부모가 전학을 보내면 그 아이는 성적이 반에서 등수로 따질 때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5등밖에 못하는 애가 지방에 갔더니 1등을 했다. 그럼 그 아이는 자신감이 생길까 열등감이 생길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자기 하는 대로 놔두든지 굳이 부모가 도와서 우리 아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좀 있다.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심어주려면 얘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군소도시로 전학을 보내야 될까? 대도시로 전학을 보내야 될까? 군소도시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군소도시로 보내요? 대도시로 보내요? 대도시로 보내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자기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는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너 잘 때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이를 해치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똑같아. 자기가 한국에서 만약에 베트남이나 뭐 꼭 그 나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또 말 잘못 듣고. 여기 뭐 방콕이나 뭐 이런 데 자기가 유학을 갔으면 지금 자기가 이런 약간의 열등의식 같은 게 들까? 거기 가서도 좀 반내 애들이나 친구들한테서 약간 좀 목에 힘주고 자랑스럽게 생활할까? 좀 열등의식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으로 또는 미국으로 이렇게 가면 자연적 자기보다 똑똑고 말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열등의식이 들까? 자신감이 생길까? 열등의식이 들어요. 그러면 성적이 뭐 갑자기 자기가 뭐 나빠져서 그럴까? 자연스러웁니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네. 자기가 그 극복하려면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뭐 그 옆에 있는 멕시코로 유학을 바꾸든지 과테말라로 바꾸든지 뭐 파나마로 바꾸든지 하면 금방 거는 해석이 돼요. 자기 파나마에 가서 뭐 대학에 가면 자기가 영어 잘하는 축에 들어갈까 못하는 축에 들어갈까? 잘하는 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에서 자란 아이하고 자기는 한국에서 자라가 유학 간 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해도 미국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가 있나? 없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경쟁하겠다고 못하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 하고 그걸 경쟁으로 받아들이고 열등의식을 갖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좋게 말하면 열등의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대망상증이다. 자기가 무슨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고 지금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코가 크고 뭐 생긴 게 다른 사람들인데 자기하고 좀 달리 생긴 사람이 주류 사회인데 자기가 생긴 걸로 봐서나 피부 빛깔로 봐서도 주류 사회로부터 약간 차별을 받을까 막 하고 받들어질까?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 갈 때 이미 그건 예상이 돼 있는 일이에요. 예상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거는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산이 왜 높노? 히말라야 등반을 가면서 날씨가 왜 이리 춥노? 하는 거는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가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 부족하고 말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야. 내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억양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억양이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을 뿐이지. 누가 들으면 저거 우리도 한국에 와서 오래 살고 외국인이 한국말 할 때 딱 들어보면 벌써 저 외국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한 사람이 와가 여기 살아도 중국 조선족이 와서 살아도 식당에 가서 조금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억양이 다르다 해서 이 조선족인지 뭐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알잖아. 얼굴이 똑같이 생겨도. 그런데 얼굴도 달리 생겼고 발음도 다르고 그거를 거기 가서 살려면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약간의 같은 실력일 때는 차별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이 서투는 대신에 더 친절하든지 말이 서투른 대신에 기술이 더 뛰어나든지 말이 서투른 대신에
노력을 더 하든지, 더 성실하든지,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실력이 더 뛰어나든지, 그래야 그게 같은 취급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 부족하다,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다.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수준이면 당장 보따리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낫고, 거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면 그런 불리한 여건, 언어의 부족, 그 다음에 약간의 인종적인 그런 차별, 이런 것 정도는 웃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이 뛰어나든지 더 친절하든지 더 성실하든지 뭔가 있어야 그걸 뛰어넘지. 어린애도 아니고 막연히 그건 욕심 때문이다. 이거 욕심 때문에. 안 그러면 과대망상이 정이 되지. 그 도시에 갔으면 그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인간들이 다 모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한국에서 1등 하다 가도 그건 등수가 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언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또 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유럽 계열로 갔으니까 인종차별을 어느 정도 뭐 심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의 불리한 건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게 이미 출발할 때 다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설악산에 가려면 등산화 신고 가야 되고, 뒷동산 올라가려면 슬리퍼 끌고 가도 되는데, 슬리퍼 끌고 설악산 올라가겠다. 등산화 실어나니까 그거 무거워서 신기 싫다. 그러면 그거 뭐 부족한 인간이고 어리석은 인간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뭐 미국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재밌게 지내다가 오든지, 여기서 한번 경쟁을 한번 해봐. 이러면 이런 불리한 걸 다 극복할 다른 비책을 내놓든지, 그렇게 딱 관점을 가져야지. 거기 가서 위축이 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산다면 그건 안 가는 이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따리사가 오든지, 안 그러면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거친 파도를 한번 헤쳐나갈 생각을 한번 해보든지, 그 막연하게 그렇게 가면 결국은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나중에 상처 입고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다. 더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근데 보따리사가 오기로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딱 관점이 딱 바뀌어. 알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관점을 딱 잡고, 아직도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딱 서야 돼. 차별하면 좀 웃으면 돼. 그래 뭐 너가 주류 사회니까 뭐 법적으로까지 차별하면 고소를 해야 되고, 뭐 관습적으로 차별하는 정도는 뭐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네보다 말은 못하지만은 기술은 네보다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얼굴은 이래 생겨도 네보다 내가 친절하다. 야 친절한 데는 내가 네보다 낫다. 뭐 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장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그 사람하고 언어로 경쟁하려면 어떡해? 그 사람 잘하는 것 갖고 경쟁하면 어떡해? 그 사람 못하는 것 갖고 경쟁해야지. 그 사람 성질 잘 내면 나는 웃었어. 경쟁해서 이기고. 그 사람 게으르면 나는 부지런해서 성질해서 이기고. 그 사람 안주하면 나는 도전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관점을 이렇게 딱 가져야 옳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별로 고맙지가 않는가 봐.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겠다.
저도 스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전에도 스님 이제 관련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법문도 많이 듣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언제나 핵심은 항상 한결같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또 어리석게 또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예상하고 오긴 했지만 막상 와서 해보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더 약간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하고 좀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아니네. 이렇게 탁 마음이 돌아가야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 내 꿈속의 얘기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님 강의 듣게 되어서 저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전 전생이 복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저는요, 제가 욕심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진도 아주 더럽습니다. 뭐라고 한가? 성진도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세상사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도 없고 또는 원하는 것은 다 이룬다고 해도 좋은 것 아니라고 알면서도 지지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수행의 메인 기도 제목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하다. 요새 뭐가 제일 사는데 과제예요? 뭐가 제일 번뇌, 괴로움에 동인이에요? 남편 때문에 그런지 자식 때문에 그런지 돈 때문에 그런지 뭐 한 개 하면 저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스님 강의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다스릴 방법도 많이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 순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한국 있고 근데 지질 문제 때문에 가끔씩 아니고 하루는 34전 번뇌인가 하여튼 매일 그것만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생각하게 되면 어디를? 베트남을? 네. 가족들? 가족 많고 제 취직 때문에 그 취직인 직장 직장 취직? 네, 취직 베트남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음이는 내가 왜 여기서 있은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베트남 가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여기서 왜 굳이 이런 것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가면 또 새로 고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게 돼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도 알고 있으면서 네.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제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직장 다녀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누구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네. 사람하고? 한국 배우자요. 그럼 아기는 몇이에요? 아기 아직 안 생깁니다. 아직 안 생겼어요. 네.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었습니다. 한 6년 되었습니다. 6년. 그러면 여기 있어 지금 직장 생활해요? 집에 있어요? 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지금 베트남에 돌아가면 현재 여기 다니는 직장만 한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가서 일하지 뭐 때문에 여기 살아요? 남편 때문에? 네, 여기서 한국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내 이기적, 내 개인, 내 바람것, 내 욕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꼭 욕심이라고 할 건 없어요. 남편 보고 베트남 가서 같이 살자면 되잖아요. 안 살겠대요? 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야말로 어떻게 수행하나 어떻게 이기는 수 있지만은 상대한테 원하는 것, 상대한테 바라하고
상태한 게 강제하러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래 좋은데, 근데 요구, 강요하는 건 나쁘지만은 네.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건 괜찮아요. 한번- 여보, 여기 사는 것보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 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안 해봤어요. 얘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대화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본인도 한국에서 배운 것 있어서 본인도 한국에서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은데 좀 나중에 좀 그냥 검토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뿐이고. 근데 이제 이 이주민이라 그러죠. 네. 경상도에서 태어나가 서울 가서 살아도 국내 이주민, 네. 베트남에서 태어나가 한국에 와서 살면 이제 해외 이주하잖아, 그죠? 네. 한국 사람들도 인구의 10% 이상이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남한 사람이 5천만 명, 북한 사람이 한 2,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가서 쭉 작년에 한 바퀴 다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해가 오세아니아, 호주로 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동남아, 베트남도, 호치민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일본까지 이렇게 가봤는데, 다 해외 나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해외 나가서 살면서 느낀 점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다 동경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 가서 사는 우리 교민들이 제일 고뇌가 많았습니다. 진짜 고뇌가 많은 사람은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반대로 오히려 과테말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트남, 뭐 여기 미얀마 이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돈 가져가서 투자로 가요. 다수가 자기 몸 가지고 가서 노동으로 일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몸 가져가서 노동으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2배, 3배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벌어가 한 3년 벌어가 한국으로 오면 별 문제인데, 그 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소득 수준을 비출 때는 아래 하층에 속해요, 상층에 속해요? 하층에 속하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월 200만 원 번다 그러면 월 500만 원 받는다, 이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생활 수준이 낮는 데 속해요. 거기다가 물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햄버거 사 먹으러 갔는데 15,000원 내가 못 사 먹을 뻔했어요. 공항에서 콜라 한 병 살라니까 8,000원 내가 못 사 먹었어요. 덴마크에 가서 된장찌개 하나 시켰는데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화폐로 계산하면 잘 사는데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데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나를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우리 이제 내가 호텔에 안 자고 반드시 돈을 안 들이고 다니니까. 근데 조만한 이런 아파트 2칸짜리,
그래서 우리 다 침낭 가져가서 한 방에 이렇게 웅크리고 잤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조금 이제 자유롭고 이런 게 돼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조금 쪼들려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여기 미얀마나 여기 간 사람들은 자기 가서 노동하려고 거기 갔어요. 투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담은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투자하러 갔죠. 큰 돈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뭐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할까 자기가 나무 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갈까 사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 안 살아도 차를 가지고 밑에 운전수를 따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망할 때 망할 값에.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 인건비가 사야 안 사요? 사지. 인건비가 100불도 안 한 데가 많으니까. 10만 원도 안 한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위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살아도 베트남 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이 안 돼요. 미국 가서 살면서 영어 모르면 막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데 여기서는 막 영어 몰라도 한국말로 베트남 말 몰라도 대충 가게 가서 뭐라고 말한다? 한국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밥 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갖고 쿡 찔러 적어주세요. 이러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위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평은 있어요. 뭐 사회시설이 안 돼 있다, 정치가 문제다, 뭐 위생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지겨도 기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볼 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더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생긴 게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랑 하면 거기서 약간 차별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디 가서 베트남 사람이다 하면 약간 좀 내리깔리지 않나? 아, 네. 자주 해요. 자주 당해요. 그 약간 내리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 가서 살면 얼굴이 딱 표가 나니까 이걸 숨기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는데 일본에서는 똑같으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만 안 하면 상대가 아나 모르나? 몰라. 그러니까 차별받는 게 싫으니까 한국 사람이란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거짓말하고 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혹시 조금 잘못하면 저거 조선 사람이라 저렇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매사에 긴장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뭐 이런 괜찮은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심성스럽고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첫째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들 힘든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이번에 남미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이제 칠레까지 갔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내가 갔으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유럽 가면 손바닥만한데 빌려가 강의를 해요. 준비하는 것도. 근데 동남아에 가면 하노이도 가면 큰 3성급, 5성급 호텔에다가 또 강연장을 마련해놓고 스님 방도 없대요. 내가 신도집에 자면 된다고 했는데도 호텔에 방을 턱 잡아놓고. 왜? 거기서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잘 나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우를 어디 가서 받았다? 동남아나 남미 가서는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굳이 말한다면 이제 그런 데서 자기가 여기가 베트남보다 조금 생활 수준이 나아요, 못해요? 한국이 베트남보다 노동 인건비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제가 베트남 다시 돌아가면 일반 근로자보다 한 5배 이상.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 사회보다 여기가
사회는 전체적으로 아까- 생활이 높잖아, 아까 스- 그죠? 아까 스님 말씀대로 위생이나 뭐 교통이나 뭐 그런 쪽 환경은 아직 잘 안 되지만 근데 마음 여유 아마 한국보다 좀 낫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네. 자기가 여기 지금 돈을 갖고 투자하러 온 거 아니잖아. 네. 뭘로? 자기 재능을 갖고 노동해서 지금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유럽에 한국 사람이 간 거하고 같나 다르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약간 기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지금 베트남 가면 학벌이나 기술이나 뭐라도 좀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나 없나? 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여기 사는 게 지금 자기가 힘이 드니까 머리가 내 베트남 가면 베트남만 가면 괜찮은데 내가 이런 차별 안 받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내 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괜히 기죽고 살지 말고 베트남 가서 뭐하라 떵떵거리고 살아라. 여기 수입이 많고 거기 가면 여기 수입보다 적어도 대신에 집값도 사고 물건값도 사고 하니까 실제 생활 형편은 즉 소비 수준은 저분은 베트남 가면 한국보다 더 잘 살까 못 살까? 잘 살아요. 실제 소비 수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100을 여기서 뭐 300만 원 받는데 거기 가면 뭐 1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 갖고 집을 사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큰 거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이 고생하느니 고향 가는 게 베트남 가는 게 그리고 또 베트남 가면 자기 또 학교 친구도 있고 고향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리저리 전화하고 뭐 소개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딱 보면 베트남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 때는 서울대 출신이다, 뭐 연고대 출신이다,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그 고개에 힘주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려우면 연락하면 되잖아. 근데 미국에 이민 가면 지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던, 지가 뭐 고등학교를 나왔던 가서 다 뭐 해야 된다? 접시 닦아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 접시 닦는데 서울대 나온 게 필요하나 안 하나? 안 해. 사무 보는데 뭐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산적 우리 조선족도 여기 와서 어려운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노동하던 사람은 여기 우리 한국에 오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한 10배 받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교사하거나 중국에서 뭐 판사하거나 이렇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서보다 여기 월급 한 5배 받는다고 여기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향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면 막노동을 차별하니까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억수로 나쁜 거. 그래서 적응이도 어려워.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갔을 때 제가 쭉 교민들 보면 한국에서 좀 난다 긴다 하는 게 주로 미국 초기에 갔는데 가서 자기가 가진 재능은 하나도 못 써먹고 그냥 막노동하고 살아야 되니까 계산상 월급은 10배 될지 몰라도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가 많고 그래서 스님 이제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 괜히 뭐 차별받고 이러지 말고 베트남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베트남 가면 한가닥 할 사람 같아 안 할 사람 같아 말하는 거 보니 내가 대충 내가 가면 막 일반 사람보다는 몇 배 월급 받는다? 5배 받는다. 이거는 자기 재능을 갖고 베트남 가면 제법 써먹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남편만 동의하면 가서 베트남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성공이 많이 좀 있으면 한 10년 있으면 베트남도 잘 살아버리면 자기가 돌아갔을 때 별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는데 이제 가게 되면 이걸 각오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자기보다 남편이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가 남편이 갑이고 자기가 어린데 베트남에 탁 가는 순간 누가 갑이 된다? 내가 갑이 되고 남편은 마누라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가면 자기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 전부 부인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따라다니는데 남자로선 자존심이 서나 안 서나? 안 서니까 이제 인간 심리가 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족 갈등이 훨씬 심해진다.
네. 그러고 막 술 먹고 행패 피우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이 형편은 좋아진다고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첫째 남자가 안 갈라 그럴 거고 설득해가 가도 자기가 이걸 항상 고려를 해야 돼. 만약에 가게 되면. 그래서 남자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기가 돈도 벌고 자기가 다 하고 사장을 하고 잘해도 항상 남편에 대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여기 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늘 배려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격려를 해주고. 자, 그렇게 해야 가더라도 결혼 생활을, 이왕장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제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제 남편이 이제 좀 깡짜를 피우게 되니까 내가 볼 때 저 자식 저거 인간저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결론이 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할 얘기가 없으니까 간다면 그거를 고려해라. 네. 간다면 그 다음에 여기 있다면 있는 동안은 자기가 자꾸 베트남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미련이 끊임없이 남는데 그걸 탁 좀 내려놔야 돼. 네, 여기 있는 그것 때문에 동안. 괴롭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내려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베트남에 안 있고 어디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요. 있기 확실히.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 비둘기가 몸은 나무에 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네. 콩밭에 가 있듯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베트남 생각을 하면 이거는 현재 여기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리는 베트남에 가 있기 때문에 저기 가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늘 내가 가면 뭐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수행의 3대 원칙 남의 얘기 아닌 누 얘기 내 얘기 저기 얘기 아닌 여기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나 과거의 얘기가 아닌 지금의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깨어있기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를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 일단은 한국을 한번 둘러봤으니까 견문이 넓어졌잖아, 그죠? 안 그래요? 나중에 베트남 가면 한국에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작용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고 한국을 구경하고 내가 여기서도 생활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내면 이 마음이 거기를 향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제가 메인 기도 제목은 내가 여기서 한국을 살 수 있는 거는 감사합니다. 남편 만난 걸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의 은혜고 연기법을 하면 인연이다. 이거 얼핏 보면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지만 다 따져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인연이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인연의 소중함을 알겠습니다. 그 주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결혼한 지 한 7년 차인데요. 네. 그 남편이 결혼하고부터 출장이 되게 잦아요. 네. 1년에 반 이상을 중국에 나가 있는데 네. 아들이 둘이에요. 네. 7살, 4살 아들인데 좀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조금 아이들한테는 좀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결혼하고부터 이제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점점 이렇게 남편과 제가 이제 각자의 생활을 하는 게 편해져 가는 게 조금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가족끼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편해져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님한테 좋은 말씀. 당연히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이사를 가세요. 중국으로요? 같이 살라고 결혼했지 따로 살라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이사를 가면 되잖아. 아 근데 남편이 이제 한 달은 중국에 있고 한 달은 한국에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그럼 뭐 계속 짐 들고 사다 다니든지. 그러니까 장기간 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뭐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빠가 늦게 두기 때문에 아빠가 애들이 문제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하면 아이에게 외로움이 생기고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미움이 전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허전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빠 없는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허전하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허전함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보세요. 조사를 해봐도 돼요. 프랑스에 가면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고 여자가 혼자서 아기나 키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알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정자은행에 가서 그 정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결혼해 가서 아기 낳고 살면서 남자가 없음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불편함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럼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구예요? 내가 늘 들잖아. 고주머니. 유아부인은 어떤 남자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 그것도 거짓말해가 속이고. 산에 놀러 갔는데 꽃가루로 갔는데 오른 거 바퀴가 5개 달린 이 마차를 탄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당시에 그 왕족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른 거를 타고 왔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귀한 이 고위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했어. 내가 해모수다 이래. 부여에서 해모수는 국가 시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톡 사기를 쳐가 처녀를 꼬셔가 그래가 하룻밤 자고는 가버렸어요. 갈 때 너 데리러 오겠다 이러고 가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딸을 결혼을 시키려는데 안 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꼬치꼬치 물으니까 어때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그때 같이 갔는데 동생이 이제 언니한테 남자 있다 이랬어. 그래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건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건 안 오니까 잊어버려. 하룻밤 잔 걸로 치고 그래 딴 데 가라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 빼고는 싫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 쫓아내버렸어. 집을 쫓아내가 저 산속에 움막 치고 이제 귀양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동부의 왕이 거마왕이 거기 사냥을 왔다가 산속에서 예쁜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있나 하니까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여의 거마왕이 뭐가 됐다? 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가서 애기는 낳았는데 애기는 누가 애기다? 거마왕의 애기가 아니고 이 사기꾼의 애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부에서 자랄 때 이제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역시 뭐가 됐다? 왕자라고 봤는데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뭐다? 후비의 아들이니까 차별을 받잖아. 옛날에는 이 정부인하고 차별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차별받은 거예요. 근데다가 그것도 또 현왕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마왕이 이 텀에 뭐예요? 알을 낳았는데 알을 갖다 버려라 했더니 안 버리려고 그러는데 뺏어가 갖다 버렸어. 마을간에 갖다 버리니까 소와 말이 보고하고 길거리 갖다 버리니까 새가 보호하고 해서 그래서 그 어미에게 돌려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애를 낳았는데 왕의 자식이 아니니까 뭐다? 포기하라고 애를 포기하라니까 어미가 죽으라고 포기를 안 해서 결국은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유아부인은 그 주몽한테 온갖 차별을 받는데도 그 주몽한테 항상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현재 왕의 아들보다 너는 더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늘 그 아이에게 격려를 시키고 너희 아버지는 그 단군의 후예로서 해모수는 단군의 후예잖아요. 그 단군 조선이 중국의 한나라의 침해를 받아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설치됐다? 한나라에 4개 군이 설치됐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사군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건 누구 땅이다? 원래 우리 조선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걸 회복해라. 그게 다물이 아니야 다물. 우리의 건국 이념이 다물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커서 졸본부여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 왕이 돼서 고구려의 그 영광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옛 터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애를 키우느냐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남편이 없어서 허전하면 아기를 놓고든 아기를 낳아놓고든 자기는 따라다니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허전하진 않은데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게 이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아빠도 이렇게 집을 많이 비우고 이러니까 나중에 집에 있을 당연하지 때 그거. 조금 너무 이게,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요. 그럼요. 아니면 아빠가 지금 집을 많이 비우니까 스님 말씀은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는 너희들을 항상 사랑해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우리를 위해서 중국 가서 일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때는 자기 남들 생활에 충실하고 남편이 오면 고마움으로 남편을 기꺼이 반갑게 맞아들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저러나 그러지 말고 항상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허전함이 없어야 돼. 말은 그래 중요하네.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드는 거는 남편이 없을 때 이 습관이 한 달 들더라도 남편이 오면 남편의 고마움을 느끼고 함께 생활하면 이게 자리가 비어도 빌 때 허전해도 아이에게 나쁨을 주고 그 다음에 비는 것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오면 귀찮게 여기면 이것 또한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습관이 돼서 그게 오면 귀찮아질까 봐. 그럼 비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비는 게 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자기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오면 이제 귀찮아지지. 장기적으로 헤어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나중에는 뭐 된다? 같이 살면 이제 귀찮아져요. 간섭하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허전해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편이 오면 고마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 떨어지고 오고 가도 이게 습관이 안 된다. 허전함으로도 안 차고 허전함이 차면 나중에 거기 자리를 굳어가지고 다시 귀찮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음도 안 생기고 허전함도 안 생기게 그거는 이제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면 그런 것이 까르마, 업으로 자리를 잡지 않게 된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한 달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걸 조절하기 힘들었는데 스님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침에 그러면 부인들이 아침에 남편 갔다 전적이 들어오면 그 없을 때 조절하고 오면 조절하고 그냥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처럼 약간 그게 길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면 돼. 남편이 없는 걸 메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면 오시면 오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내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빨리 들어오면 대화할 수 있어 좋고 이래야지. 늦게 들어온다고 시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고통을 갖고 싸우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늦게 들어오라고 마음을 정해버리면 일찍 들어오면 이번엔 또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하지 말고 일찍 들어오면 대화할 수 있어 좋고 늦게 들어오면 내 공부할 수 있어 좋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자기가 마음을 써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